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박용구 교수입니다. 지난 8월 28일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아베 재임 기간 7년 8개월 동안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정책, 우리나라의 노노 재편운동,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은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바로 오늘 다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입니다. 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포인트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가 무엇인가? 향후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소송건명은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위자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번 기업인 신일철 주금은 원고 사인에게 합계 4억 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의 쟁점에 대한 한일의 최종심 판결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1심으로 시작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리고 2018년 10월 3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1997년 12월부터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시작해서 2003년 10월에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나라의 대법원입니다. 이미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쟁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내린 판결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효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일본의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라는 쟁점인데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1, 2번의 쟁점은 쟁점 중에 쟁점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일철 죽음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 전범 기업이었던 구일본제철은 별개의 법인격인가 라는 거였는데요. 일본에서는 구일본제철이 M&A를 거쳐 신일철 죽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산과 인력이 이전돼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동일 법인격이다. 그러니까 구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 주금이 승계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번째, 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40년대의 일을 지금 가져오는 것은 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국교 단절과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맺어진 문서의 공개 시기가 200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후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치 문제를 경제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WTO에 제소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기도 하고 전 국민적으로 노노 재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상금 지불을 위해서 신일철 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R의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비자 발급 엄격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자산 압류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일 간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일시적 정치적 현안이 아닙니다. 그 본질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립하는 팽팽한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쟁점 2에서 보았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는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들어 일본은 손해배상 청구가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자료 청구권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가 당시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문제도 아니고 강제로 저축하라 그래서 저축하게 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 돈의 문제도 아닌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죠. 쟁점 1. 일제식민지배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는 1980년 8월 2일 소위 얘기하는 한일 합방이 된 해죠. 또는 그 이전 을사조약 등등의 조약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already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법 체결이니까는 조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임의를 해석합니다. 일본은 합법적 조약이었지만 한국의 독립으로 조약이 무효화되었다라고 임의를 해석합니다. 임의를 여기서는 한국의 독립 이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병합조약의 불법 합법론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맺어진 1905년 을사년에 맺어진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뺏어간 을사조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소위 을사조약이라고 쓴 거는 을사조약 불법론자들은 을사조약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 조약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형식인 위임, 조인, 비준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조약의 명칭도 없고 군인들의 위협에 의한 강제 체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합법론은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열강들이 인정하면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제성 입증의 근거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기반해서 한국병합조약의 불법론을 보면 소위 을사조약이 불법이므로 즉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상태에서 맺은 조약이므로 일본인과 일본인이 맺은 것에 불과하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강제로 체결된 것이다 라는 근거를 들고요. 합법론은 소위 을사조약은 합법적이었고 양국 황제의 조칙 공포도 있었고 강제성 입증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불법 판결의 근거를 또 다른 논리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1919년부터 자주적 주권을 가진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영구 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점차 더 민주화하고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주장들은 점차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액은 소송 건수가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점차 보수 우경화해 나가고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일본은 계속해서 합법성을 주장하고 배상이 아닌 보상이고 그 보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무상 3억과 유상 2억을 주었다. 그리고 이거는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이고 경제협력자금이다 라는 주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경색된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인 임시 방편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체로 세 가지 기본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안은 한국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 것이 유지되어야 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개인 청구권에 소멸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이 1+1 안이 거론됩니다. 뭐냐면 전범기업인 신일철 죽음 등등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워진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 양쪽 기업이 기금을 내서 피해자의 배상을 하자 또는 보상을 하자, 양국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 안으로 얘기되는데요. 양국 관련 기업에 한국 정부 또는 일본 정부를 하나 끼워 넣자 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일 기본조약 당시에 무상 3억 유상 2억을 받았는데 당시 경제발전이 워낙 급해서 그쪽으로 돈을 쓰느라고 피해자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2 안인데 요거는 양국 관련 기업과 양국 정부 이 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 방편안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자 입장이 중요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일본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방안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간에 한일 관계의 전망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본다고 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악수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돌아서면은 딴소리 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영구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말에 히토노 우아사모 시치주 고니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소문 길어봐야 75일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시간 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는 한일 관계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지요. 진정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 책임 완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 실천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쉽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